정보책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4회 실기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제 또 목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아닌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자가 검사 키트 했는데 음성이긴 한데 정말 시험 때까지만, 정말 1회 시험 때까지만 코로나 안 걸리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아무데도 못 나가. 지금 아무데도 못 나가고 지금 이거 끝날 때까지만 조금 버텨보자.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백신을 못 맞았어요. 좀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백신 맞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의사 선생님 판단이 있어서 안 맞고 있거든요. 아직 병명이 안 나왔어. 환장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 백신도 안 맞은 상태지. 막 주변에 온데군데 다 걸리고 있지. 그래갖고 굉장히 조심조심 한다고는 하는데 또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오늘도 막 목 아파가지고 아침부터 막 해보기 시작했지. 다행히 아닌데 끝까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빌어주세요. 끝날 때까지만, 제발 끝날 때까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쨌든 기출해설 특강은 다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1번. 다음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자,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 패턴하고 UML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용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 패턴을 달달달달 암기를 해가지고 개발할 때 쓰이겠다. 안 써요. 쓰는 것만 쓰거든요. 싱글턴 패턴이라든지 팩토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쓰는 거고,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에서 그렇게 쓰일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UML도 마찬가지고, UML 그리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고, 다른 거 잘 그리지도 않아. 실제로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지, 다른 것들은 그냥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가면 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안 그려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 패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설계를 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패턴들의 모음이다. 소스코드예요, 소스코드. 이런 소스코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결했더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 라고 뭔가 만들어 놓은 소스코드들, 그걸 보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에리 감마, 리차드 헬름, 랄프 존슨, 필요 없어. 존 블리시디스에 의해 개발 영역에서 디자인 패턴을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켰다. 4명의 갱단이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GOF의 디자인 패턴은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아주 땡큐인 거지. 그래서 1번 정답은 생성 패턴이 있는 거고, 구조 패턴이 있는 거고, 행위 패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행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패턴들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야.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소스 코드를 모아놓은 게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디자인 패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바에도 디자인 패턴이 있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패턴이 있는 거고, 파이썬 디자인 패턴이 있는 거고, 많아.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의 모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나오면 좋은데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UML을 이용한 다이어그램 중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다이어그램을 쓰시오.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아놨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이런 거를 보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래서 2번의 정답은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라. 자, 다이어그램 종류 보게 되면은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구조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만들겠다. 그러면 쇼핑몰 안에는 회원도 있는 거고 상품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의 구조를 만드는 게 구조적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들이 어떤 상태 변화들이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그걸 보고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구조적 다이어그램, 행위 다이어그램,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조 다이어그램에서 대표적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배치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클래스 사이의 관계도 잘 나와요. 관계도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들 뭐 회원이 있고 주문이 있고 상품이 있고 이러면은 이것들이 어떤 연관관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자, 패키지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것들을 묶어놓은 거, 그룹화 시켜놓은 게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종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 구조의 클래스와 컴포넌트 내부 구조를 표현한다. 자, 객체 다이어그램, 객체 정보를 보여준다.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구조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좀 모아놓은 거, 좀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치 다이어그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포함한 실행 시스템의 물리 구조를 표현하는 거, 그걸 보고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어디다 배치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얘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잘 나와요. 얘 잘 나오니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안에도 뭐 그 관계들이 있으니까 얘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활동 다이어그램,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 그리고 순차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종류들만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셔가지고 꼭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계들 꼭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업무용, 게임, 오락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테스트 오라클로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오라클을 쓰시오. 자, 오라클, 테스트 오라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얘도 나올 수 있어요.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참값을 정의해서 비교하는 그런 활동을 보고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고, 이 테스트 오라클에는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오라클하고 샘플링 오라클, 휴리스틱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다 테스트하는 겨.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정말 큰일 나는 것들, 뭐 사고 나면 난리 나는 것들, 비행기라든지 아니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데 쓰는 게 참 오라클이에요. 자, 그리고 샘플링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설렁설렁한 오라클이죠. 그래서 몇 개를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그것들을 검사하는 게 샘플링 오라클이다. 자, 그리고 휴리스틱 오라클이라는 게 있어요. 휴리스틱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니 너무 설렁설렁 하잖아. 그러니까 샘플링 오라클을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뭘로 해요? 추정으로 한다. 그게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한다. 자, 일관성 검사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정했어. 그러면은 얘가 다른데 영향을 또 미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검사하는 거, 이걸 보고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특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해주는 그런 설렁설렁한 오라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샘플링 오라클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샘플링 오라클이 되는 거다. 오라클 잘 나와요. 테스트 오라클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테스트 오라클은 참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리스틱 오라클, 이렇게 있다. 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력값에 적합한 결과를 생성하여 발생한 오류를 모두 검출하는 거, 다 하는 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일관성 검사 오라클, 어플리케이션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과 후에 결과값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 자, 그리고 샘플링 오라클은 설렁설렁하게 하는 거죠. 임의에 선정한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거. 자, 그리고 휴리스틱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휴리스틱, 추정으로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한다. 테스트 오라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기법 중 다음과 같이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비교하는 테스트 기법을 쓰시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로그인 케이스, 회원가입 케이스, 주문 케이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고 구간이 있어요. 0부터 59, 60부터 79, 80부터 89, 90부터 100 이렇게 있을 때 테스트 데이터가 45 집어넣네. 그러니까 F라는 값이 나왔고 결과값도 F네. 자, 얘는 7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얘는 C가 나왔고 C가 나왔어요. 잘 나왔네. 자, 85라는 값을 넣고, 자, 여기 95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지금 뭔가 데이터를 중간중간에 있는 거, 여기 중간값 입력했고, 여기도 중간값 입력했고, 여기잖아, 중간값 입력값, 중간에 입력값. 그러면은 얘는 그냥 입력값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입력값에 초점을 맞추는 테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동치분할, 동등분할 기법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거고 58, 59, 60이 되는 거고 얘는 59, 60, 61, 78, 79, 80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걸 보고 경계값 분석 기법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동등분할이잖아요. 동등분할. 그래서 정답은 동등분할 테스트, 동치분할 테스트 똑같은 얘기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는
잘 나오니까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 동등분할 기법.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검사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경계값 분석.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예,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그래프 기법이다. 자, 그리고 오류 예측 검사. 이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지난 시간에. 과거의 경험이나 테스트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오류 예측 검사이고 비교 검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검사 기법들 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테이블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아래 결과와 같이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게 다 학생 테이블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대요. 전기 1, 컴퓨터 2, 건축 2. 아, 그럼 이게 뭐야? 아, 전기로 이렇게 묶었겠구나. 건축으로 묶었겠구나. 컴퓨터라는 걸로 묶었겠구나. 그리고 보니까는 전기가 1이야. 오, 1명 나왔네. 얘는 2명이고 2명이잖아요. 아, 그럼 얘를 뭘로 했을까요? 그룹 바이로 했겠지. 그룹 바이로. 그쵸? 이렇게 학과로 묶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구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웨어 구문은 사용하지 않고 SQL문을 작성하시오. 그룹 바이 구문과 집계함수를 반드시 사용하여 SQL문을 작성하시오. 인용 문구를 사용 시 작은 따옴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 같은 경우에 작은 따옴표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as 구문은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더 그룹 바이 해가지고 뭔가 집계함수를 내는 건데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AVG라는 게 있어요. 자, AVG 같은 경우엔 평균값을 내는 거고, 자, 그리고 sum이라고 하는 거는 합계값을 내는 거고, 자, 그리고 min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max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리고 개수는 count, count, 자,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된다. 요 정도 집계 함수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은 학과로 그룹 바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학과하고 학과별 투플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일단 셀렉트 이렇게 해주는 거고 셀렉트 해주고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from 하는데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라. 그래서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자, 근데 where를 쓰지 말고 그룹 바이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룹 바이가 되는 거죠. 그룹 바이가 되는 거고 뭘 기준으로 묶었어요? 뭘로 그룹핑했어? 학과를 그룹핑했잖아. 학과를. 그래서 여기서 학과를 이렇게 그룹핑을 하게 된 거예요. 학과로 이렇게 그룹핑을 했다. 자,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값이 학과가 뭐 해빙이라든 거 쓸 거 없으니까 조건이라는 거 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학과라는 걸 이렇게 갖고 올 거고 자, 그리고 뭐예요? 개수를 갖고 왔잖아. 전기에 1명, 컴퓨터에 2명, 건축에 2명 이렇게 개수를 갖고 왔잖아요. 개수를 갖고 올 땐 뭐를 쓴다? count라는 걸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count, count 곱하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as 한 다음에 학과별 투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과별 투플수 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이런 원하는 결과를 만날 수가 있다. 만약에 학과별 투플수가 1개 이상인 거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는 그룹 바이에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해빙 조건이 되는 거죠. 해빙. 이 밑에다 쓰면 해빙 한 다음에 해빙 어떤 게 카운트가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가 count 곱하기가 몇 개 이상 1개 이상인 거 큰 거 이렇게 초과인 거 이렇게 초과인 거를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해빙 조건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은 셀렉트 학과하고 카운트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별칭으로 알리아스예요. 별칭. 학과별 투플수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고 안 쓰셔도 되는 거.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rom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다. 그룹 바이 뭘로 묶어요? 학과로 묶는 거잖아요. 그죠? 학과로 묶었고 개수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스니핑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을 하시오. 스니핑이라고 하는 건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패킷이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공격을 스니핑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 보면은 네트워크상에 통과되는 패킷들의 내용을 엿보는 행위를 스니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공격 유형들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공격 유형, 디도스, 분산 서비스 공격. 도스랑 디도스나 어쨌든 공격을 하는 건 마찬가지야. 여기가 막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잖아요. 도스나 디도스나 막 공격을 하는 건데 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자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쫄병들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쫄병들이 대신 공격하는 거. 좀비 PC들을 만들어가지고 대신 공격하게 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다. 자, 피싱이라는 것도 있고 파밍이라는 것도 있고 스니핑, 스미싱, 큐싱, 랜섬웨어, 키로거, SQL 삽입, XSS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교환이나 이런 데 보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셔야 돼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 보안의 3요소 중 가용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정보 보안의 3요소 뭐가 있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자, 기밀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저기 북한에 계신 분 말고 기밀성하고 무결성하고 그리고 가용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정보 보안의 3요소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어. 어쨌든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지키는 거잖아요.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 내 메일을 딴 사람이 보면 돼요? 안 되지. 그런 것들을 보고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고,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가된 사용자만 인가된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무결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오케이? 이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는 인가된 사용자라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성에 대해 서술하라고 그랬으니까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 요구를 할 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이다라고 좀 어렵게 해놨는데 그냥 인가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쓰셔도 정답이라. 오케이? 자, 정보 보안의 3원칙,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기밀성 같은 경우에는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밀성. 그래서 방화벽이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무결성,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사용자가 인가된 방법으로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무결성이에요. 자, 가용성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걸 보고 가용성이라고 한다. 디도스나 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꼭 그것도 나올 수 있어. 조금 활용해가지고. 왜? 나는 인가된 사용자란 말이에요. 네이버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공격자가 여기다 냅다 공격을 하고 있어. 그럼 얘가 버벅거리고 있겠죠. 버벅거리고 있을 거라. 그럼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스라든지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에요. 그것도 참고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의 이상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시오. 이상현상, 어노멀리 현상.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라 정규화를 시키지 않으면 잘 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정규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상한 현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삽입할 때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갱신할 때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삭제할 때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요거 세 가지가 이상 현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이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를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규화 과정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정규화도 너무너무 잘 나와. 얘는 그 필기에서도 너무너무 잘 나오지만은 실기에서도 굉장히 빈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BCNF, 4정규형, 5정규형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규화가 완료가 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3정규형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이거 언제 하고 앉아있어? 못해? 안 해. 그냥 딱 3정규형까지만 진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 어쨌든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돼요. 자, 도메인이 원자값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자, 회원 테이블에는 이름, 뭐 홍길동이라는 이름도 있고 43살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취미 필드가 있네. 자, 취미 필드에 뭐가 있냐? 내가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등산도 있고 걷기도 있고 낚시도 있고 또 소주 먹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의 하나의 튜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테이블을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회원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리고 취미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회원에는 아이디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이라는 아이디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1번 회원한테는 등산이라는 그런 취미도 있는 거고 1번 회원은 걷기라는 취미도 있는 거고 1번 회원은 낚시라는 취미도 있는 거고 1번 회원은 소주 먹는 취미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라 회원 테이블하고 여기 있는 취미 테이블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도메인이 원자값이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할 때 제1정규형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제2정규형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총 4개의 그 속성이 있어요. 자, 4개의 이렇게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 여기는 주민번호, 아니 학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학번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긴 또 뭐라고 할까? 점수. 아니, 과목이라고 해요, 과목. 여기는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학번하고 과목이 있을 때 이 학번하고 과목을 가지고 특정한 과목의 점수를 알 수가 있어. 여기에 특정한 과목의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정한 과목의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학번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여러 개의 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번하고 과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특정한 그 과목의 점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름이라는 게 있어, 이름.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학번만 가지고도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얘 2개를 기본 키로 안 묶어도 학번만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때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요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게 되면은 제2정규형에 만족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정규형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x가 y이고 y가 z이면은 그러면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니? 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따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y하고 z하고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게 되면은 제3정규형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CNF 4정규형, 5정규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 자, 3정규형에서 BCNF로 가기 위해서는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그리고 4정규형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치 종속 제거해야 되는 거고, 5정규형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인 종속을 이용하든지 제거하든지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조인 종속을 이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되는 거고, 부분함수 종속 제거해야 되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해야 되는 거고,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 제거해 줘야 되는 거고, 다치 종속 제거하고, 조인 종속 이용한다. 그래서 두부 이걸 다 줘.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 보면은 계속 똑같은,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거든요. 여기 있는 고객 번호하고 제품 번호, 이 2개를 알아야지 주문 양을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근데 고객 번호만 가지고 제품명을 알 수 있어. 고객 번호.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고객 번호를 가지고 제품명을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부분함수 종속 부분함수 종속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같은 경우에는 A가 B이고, 그리고 B가 C일 때, 그러면은 A가 C를 할 수 있지 않니? 라는 이론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라주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제품명 단가, 제품번호 단가, 이렇게 하면은 알 수 있지 않냐? 제품번호를 알고 단가를 알 수 있지 않냐? X가 Y이고 Y가 Z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 X가 Z를 알 수 있지 않냐?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9번도 갑자기 나오네. 이거 제가 PPT 만들 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9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에 관련된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회복 기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도 있는 거고, 그림자 페이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회복 기법들이 있다. 자, 어쨌든 다양한 데이터 회복 기법 중에서 땡땡땡 회복 기법은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 로그를 저장함으로써 회복에 대비한다. 자,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갱신이 있고 지연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2가지가 있는데 즉시 갱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연 갱신이라는 게 있다. 자, 땡땡땡 회복 기법은 트랜잭션이 실행 상태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즉시갱신이 되는 거지, 즉시갱신이. 그래서 즉시갱신 기법이에요. 즉시갱신 회복 기법은 장애가 발생하면 로그 파일에 기록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리두하고 언두, 요것들을 전부 다 실행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두하고 언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회복 기법 같은 경우에는 즉시갱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트랜잭션이 실행
실행 상태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그때그때 데이터베이스에 바로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즉시갱신 기법이라고 한다. 변경되는 모든 내용은 로그에 기록하여 장애 발생 시에 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 리도하고 언두 두 개 다 수행한다. 자, 그리고 그 즉시갱신 같은 경우에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장애 시점이에요. 그럼 이 리도 같은 경우에는 재실행이에요. 재실행. 이거는 재실행이고 언두 같은 경우에는 취소 현상이거든요. 취소. 얘는 취소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즉시갱신 같은 경우에는 리도하고 언두하고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장애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 다시 재실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시켜야죠. 여기서 끝난 거 이걸 재실행을 해가지고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난 거 재실행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애 발생 시점이 여기기 때문에 리도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언두라는 건 뭐냐면은 취소 현상이거든요. 지금 즉시갱신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일 나오고 쭉쭉쭉 수행 중이에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바로바로 반영했다고 바로바로 계속 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다시 연산을 해야지. 다시 취소 연산을 다시 시켜야죠. 그래야지 복구가 완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즉시갱신 같은 경우에는 리도라는 것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언두라는 것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지연갱신 기법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수행되어 부분 완료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지 않고 지연시킨 다음에 부분 완료가 되면 로그의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법이다. 커밋했을 때 그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언두 없이 리도만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면 장애 시점이 여기서 났단 말이에요. 자, 그 리도는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시켰잖아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시켰으니까 리도를 통해 가지고 재실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언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즉시갱신 같은 경우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엔 반영을 안 해요.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뒀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는 여기서 발생을 했단 말이라. 그럼 이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연갱신했기 때문에, 지연시켜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 처리 안 끝났으니까 여기서 장애 시점이 딱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언두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 얘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두라는 연산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이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로그를 다 남겨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라는 로그를 쫙 남기는데 그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들을 다 재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검사점 회복 기법.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중간에 검사 지점을 둬가지고 야,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세이브 포인트를 두게 되는 거. 그걸 보고 검사점 회복 기법이라고 한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자 페이징 기법.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림자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는 게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다. 자, 로그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크기의 단위인 페이지로 나누어서 각 페이지마다 복사하여 그림자 페이지를 보강하게 된다. 오케이? 자,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되는 내용은 원본 페이지만 적용하고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그림자 페이지를 이용해서 회복을 한다. 복구를 한다. 그게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에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의 빈칸 1부터 3에 알맞은 프로세스 상태를 각각 쓰시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얘도 잘 나오지만은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도 잘 나오지만은 이런 것도 잘 나와요.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자 그리고 웨이크업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생성. 내가 더블 클릭을 따닥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따닥 하게 되면은 걔는 메모리상,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로 싹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프로세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생성을 시키게 되면은 준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 CPU, 프로세서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상태 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CPU가 이제 야, 놀러 와봐. 내가 일 처리해줄게. 디스패치를 하는 거야. 내가 일 처리해줄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실행 상태가 되는 거고.
실행을 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우선순위 높은 게 들어왔어. 인터럽트가 들어왔어. IO가 들어왔어. 즉 그랬을 때는 여기서 실행 중인 거를 잠깐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대기 큐라는 걸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대기 큐. 대기 상태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 그걸 보고 블럭이라고 하는 거고. 자, 대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일 처리가 끝났어요. 뭔가 급한 일이 끝났어.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시 깨워. 야,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을 깨우는 거지. 웨이크업. 야, 있나봐, 있나봐. 그래갖고 준비 상태 마지막으로 싹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어요.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이렇게 있는 거고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그리고 블록, 웨이크업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답은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이렇게 된다.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 지난 그 2022년도 3회 시험 보면은 죄다 영어로 쓰래. 무슨 영어 시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IPv4 주소 체계를 128비트 크기로 확장한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다. IPv6겠네. 자, 헤더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16비트씩 8부분, 128비트로 구성되며 콜론으로 구분한다. 주소 분류로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요거를 사용한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얘 정답은 IPv6가 되는 거죠. IPv4 같은 경우에는 유니캐스트 쓰고 멀티캐스트 쓰고 브로드캐스트 써요.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대 다통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쫙 보내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너무 부하가 많잖아. 그래서 이 IPv6에서는 애니캐스트를 쓴다고.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얘는 IPv4나 IPv6나 다 쓰는데 IPv6에서는 애니캐스트를 쓰는 거고 IPv4는 브로드캐스트를 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애니캐스트는 뭐냐면은 인접한 데 전파시키는 거야. 그래서 뭔가 소문이 돌 때 야, 쟤네 둘이 제가 제일 좋아한대. 막 쿡쿡 찔러. 얘가 그러면 내가 나만 알고 있을게.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지. 그것도 야, 너만 알고 있어요. 또 막 전파가 되는 거야. 막 전파. 나중에 그게 일파만파가 되는 거지. 아,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 옆반에 있는 그 여자애한테 야, 쟤 되게 이쁘지 않냐? 진짜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친구한테. 야, 쟤 되게 이쁘지 않냐? 아, 난 저런 여자가 참 좋아. 그랬어. 나중에 막 둘이 막 사귄다고 막 소문이 막 돌고 그래갖고 이 여자애 울고 막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아, 그래서 안 돼. 아무튼 이게 애니캐스트. 환장을 하는 거지, 진짜. 그랬어요. 지금 이제 IPv6 이런 거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 나오느냐? 주소 전환하는 기술,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IPv4란 말이죠. 자, IPv4에서 IPv6로 점차 넘어갈 거예요. 주소가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라 한 번에 싹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전환하는 기술들이 잘 나올 거다. 그래서 듀얼 스택이라는 게 있고 터널링이라는 게 있고 주소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듀얼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다 이용하는 거예요. IPv4하고 IPv6를 동시에 지원한다. 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다 싸는 거야, 싸는 거. 캡슐화 시키는 거지. 자, 두 IPv6 네트워크 간에 터널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라우트 패킷을 캡슐화해요. 캡슐화 들어가면 터널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소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 있겠죠. 그래갖고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변환시키는 거예요. 자, IPv4와 IPv6 간에 주소를 변환하여 두 버전을 이용하는 거를 주소 변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해 잘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듀얼 스택, 그리고 터널링, 주소 변환. 이제 IPv6로 점점 바뀌는 추세니까 IPv6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IPv6 나오긴 힘들겠죠. 실기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기는 약간씩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IPv6 문제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 내겠죠. 이런 문제. 듀얼 스택, 터널링, 주소 변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IPv4 관련된 건데 IPv4 같은 경우에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0으로 시작하고 10으로 시작하고 110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그 계산 특강 IP 관련된 그 서브넷하고 이런 계산 특강들이 있었잖아요. 실기에서 그거 내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왜냐면 좀 그렇지만 제가 정보처리 기사 딸 때 한 몇십 년 전에
저 틀렸어요. 그거 포기하고 갔어. 딴 거에서 다 맞추면 되지. 룰루랄라. 합격했지. 걔 몰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필기는 가능했어요. 그때 실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쳐라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잘하니까 몇십 년 동안 그것만 했으니까 금방 풀고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실기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됐었어. 그때는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아주 그냥 머리가 막 복잡하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필기하고 실기하고 같은 시험범위에요. 같은 출제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버리면은 뭐 진짜 IP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서브넷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내면은 진짜 기가 막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 계산식 특강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내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지.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적으시오. 1960년대 말 벨 연구소에서 개발된 운영체제로 다중사용자 멀티태스킹 운영체제이다. 다중사용자 멀티태스킹은 다 똑같아요. 리눅스든 유닉스든 아니면은 저기 윈도우즈든 전부 다 다중사용자이고 멀티태스킹이에요. 자, 대부분 C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이식성이 높다.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는다. 얘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가 되는 거지. 유닉스가.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유닉스가 되는 거야. 유닉스. 유닉스하고 리눅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정형 데이터 및 사진, 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솔루션이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여러 대의 범용 컴퓨터에서 나눠 저장해주고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슈퍼컴퓨터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컴퓨터 거기다가 저장해두고 처리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하둡이 되는 거야. 하둡. 자, 더그 커팅과 마이크 캐퍼렐라가 개발했으며 구글의 맵 리듀스 엔진을 사용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정답은 하둡이 되는 거야. 하둡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 구글 보면은 그 구글 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던 건데 구글에서 슈퍼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컴퓨터를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일반 컴퓨터를 많이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하둡이 되는 거라. 자, 빅데이터 관련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 말 그대로 많은 양의 데이터예요. 많은 양의 데이터.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하둡, 오픈소스 기반 분산 컴퓨팅 기술이다. 현재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선호되는 솔루션이다. 범용 컴퓨터에다가 나눠서 저장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하둡이라고 한다. 스쿱도 있죠, 스쿱. 하둡하고 SQL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스쿱이라고 하는 거다. 자, NoSQL. 얘는 SQL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Not only SQL란 말이에요. 그래서 SQL도 사용하는데 SQL만 사용하지 마라. 왜? SQL문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만 검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형 데이터.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단 말이라.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하자라는 게 NoSQL. Not only SQL이에요. 자,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와 다르게 설계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대규모의 유연한 데이터를 처리를 위해서 적합하다. 그렇다. 자, 데이터 마이닝, 채굴하는 거죠. 채굴.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를 보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데가 있고 데이터 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커다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다. 삼성이다라고 하면은 상이 아니지. 삼성이지. 삼성이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 안에는 여러 개의 계열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니라 삼성물산도 있는 거고, 자, 삼성전자도 있는 거고, 또 뭐 있죠? 삼성화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산, 전자, 화재,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데이터들 많을 거 아니라 얘네들을 보고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거고, 삼성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그걸 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 자, 데이터 마트. 데이터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데이터들을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이다. 삼성전자의 데이터, 삼성화재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온갖 통계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함수들, 그런 명령어들, 그걸 보고 올라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분석해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찾는 분석형 애플리케이션 기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매시업,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술이다. 같이 막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가지고 매시업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이다. 뭐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뭐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하고 그렇다. 원장 관리 기술이다. 얘 뭐라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블록체인. 블록이라는 것들을 계속 연결한 거예요. 그걸 보고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화폐, 가상화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뜰 거예요. 그 가상화폐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상화폐가 주식은 그래도 실체가 있잖아. 회사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회사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뭐 주식은 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상화폐는 이게 그 가상으로만 존재를 하니까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가상화폐 개발을 하면서 그 가상화폐가 잘 이제 거래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은 뜰 거예요. 얘는 분명히 뜰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내가 돈 빌리고 돈 갚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 이게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얘한테 1,000원을 빌렸어. 어? 1,000원을 빌렸는데 한 달 있다가 얘가 말했지. 야, 1,000원 갚어. 내가 너한테 1,000원 언제 빌렸는데? 그날 빌렸잖아. 아니, 나 안 빌렸는데?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아주 환장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얘 입장에서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원을 빌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얘가 얘한테 1,000원 빌렸어.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지. 얘가 얘한테 1,000원 빌렸어.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지. 얘가 얘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그것들이 블록들이 체인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야, 1,000원 갚어. 내가 언제 빌렸어? 얘도 알고 있어.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1,000원 갚어. 옆에서, 나도 봤어. 네가 빌렸잖아. 막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빌린 거 갚아야지. 그쵸? 이럴 때 쓰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짜 많이 쓰일 거예요. 블록체인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발도 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니까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라는 의미이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설 IP 주소하고 외부로 보여지는 공인 IP 주소 간의 IP 어드레스 변환 방식을 말한다. 자, 한정된 공인 IP를 여러 개의 내부 사설 IP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같은 경우에 좀 외워두셔야죠. NAT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NAT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IP는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회사에 컴퓨터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사설망을 구축을 하는 거야. 내부에서 뭐 허브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뭐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192.168.0.1, 192.168.0.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IP 하나 들어오잖아요. KT나 아니면은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 이런 데다가 라인 하나만 신청했잖아요. 자, 그 라인 하나를 가지고 아빠 쓰고 엄마 쓰고 나 쓰고 내 동생 쓰고 다 쓰는 거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같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대표 IP, 공인 IP는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이 IP에 어떤 포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컴퓨터가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눠주는 기술, 그걸 보고 NAT라고 한다. 뭐 정확하게는 얘는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하나의 공인 IP를 가지고 내부에서 사설 IP를 구축해가지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을 보고 NAT라고 한다. 나올 수 있어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16번 문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보면은 포인터가 나왔잖아, 포인터가. 그쵸? 자, C 언어 문제이고, 요거 출력 결과를 쓰게 되면, 캐릭터 포인터 P,
P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KOREA라는 그런 글자를 연속으로 쭉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어떤 주소값이 이렇게 있을 거고 10번지이다 라고 주소값이 있으면은 KOREA가 이렇게 각각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11번지, 12번지, 13번지, 14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거는 얘 시작점 10번지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printf %s %s는 문자 열을 출력하라는 거고 주소값을 받아요. 주소값을 받아가지고 맨 끝에 있는 문자까지 쭉 출력해 주는 거. 그게 %s라는 거다. 자, 보면 주소값을 받았어요. P가 몇을 가지고 있어요? 10이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부터 다 출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KOREA. 자, 이거 대소문자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n 했으니까 엔터를 빵 때리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s예요. 자, 근데 얘는 P 플러스 3이래요. P 플러스 3. P가 지금 몇이에요? 10이란 말이라 10 더하기 3은 13이 되는 거죠. 그럼 13번지 여기서부터 출력해라. 여기서부터 끝까지 출력해라. 이 A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이 A가 출력이 되는 거고 엔터 빵. 자, 세 번째 %C. 얘는 글자를 하나를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P의 값이다 라고 했잖아요. P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은 10번지란 말이에요. 10번지의 값 같은 경우에는 K가 되는 거죠. K가. 그죠? 그래서 얘는 K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엔터 또 빵. 자, 그 다음 거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 먼저 수행을 하는 거죠. P 플러스 3 하면 몇이에요? P 플러스 3 하면 지금 P는 계속 10이란 말이에요. P 플러스 3 하면 13이 되는 거지. 그죠? 13의 값 한 개를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13의 값, 13번지 의 값 같은 경우엔 2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리고 엔터 빵. 자, 그다음에 또 글자를 출력할 거예요. P의 값에다가 P의 값이잖아요. 지금 P는 10이란 말이에요. 10의 값이면 K란 말이에요. K에다가 플러스 2를 해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를 출력하라는 건데 K 다음 A, B, C, D, E, F, G, H, I, J, K, L, M이 되는 거죠. L, M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K, L, M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M을 출력하게 된다. 그래서 M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엔터 빵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KOREA, EA 맞나요? EA 그다음에 KEM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라. 이때부터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포인터라는 게 나왔고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빈칸 1땡, 2땡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폼은 2번 돌고 있잖아요. 폼은 2번 돌면서 그 안에다가 i하고 j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9구단에서 단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2단에 1, 2, 3, 4, 5, 6, 7, 8, 9, 3단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행수를 나타내요. 보통 지금 3이라고 그랬으니까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돌겠죠. 그럼 3개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라 3개의 행위. 그래서 1번에는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5까지 출력하라는 거예요. 0, 1, 2, 3, 4.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러면 5개 공간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는 3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번에는 5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하고 5가 정답이 되는 거라. 오케이? 얘는 좀 많이 보셨으면은 뭐 시언어 깨알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안에서 포 안 돌잖아요. 3차원별 같은 경우에는 못 내. 그거 어떻게 내고 앉아있어? 그 내면 진짜 못된 양반이지. 3차원별 내면 안 돼.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게 되면은 2행 3열짜리, 그러니까 아까는 3행 2열짜리였는데 2행 3열짜리를 가지고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처음에 i에는 0값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엔 0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0이 2보다 작니? 2보다 작아.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지. 자, 밑으로 떨어졌더니 그 안에 포가 있는 거예요. 자, 포문을 돌면서 j에다가 0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j에 0값 집어넣고 0이 3보다 작니? 작아.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ARRY에다가 이 어레이에다가 i행 j열, 0행 0열, 0행 0열이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근데 잠깐만.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출력값 보면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j 곱하기 3 플러스 i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럼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0, 지금 0이니까 0 더하기 1 되는 거죠. 0 더하기 1 되는 거고,
여기에는 0 더하기 1 해가지고 1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곱하기 해야 되니까 제2에 지금 얼마 있어요? 0 있잖아요. 0. 0 곱하기 3 하면 0이죠. 0. 여기는 0 되는 거고. 0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1 값이죠. 자, 1 값을 영행 영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system.out.print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는 요 값, 지금 현재 있는 요 값이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니까 엔터 안 쳐요. 프린트 ln이 엔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한 칸 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한 칸이 이렇게 띄어지겠죠.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 안에 있는 포문으로 올라간다고요. 우리가 구구단 할 때 1은 2, 2는 4, 2, 9, 18 한 다음에 3, 9, 27, 4, 9, 36 이렇게 안 하잖아요. 1은 2, 2, 9, 18, 3, 1은 3, 3, 2, 6 이렇게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다 돌아야 되는 거라 이 안에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J++ 하게 되니까 J 값은 1 값이 되는 거라. 자, 1 값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비교해야 되겠죠? 1이 3보다 작니? 작아. 작으니까 밑에 거 수행해야지. 영행 1열이 되는 거죠. 지금 0하고 1이 있으니까 영행 1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i 플러스 1한데요. 지금 i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0 들어가 있잖아요. 0 플러스 1 하게 되면 여기는 1 값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j는 지금 몇이에요? 1이잖아요. 1. 1 곱하기 3 하면 3이잖아요.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3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4가 되는 거잖아요. 4라는 값을 i의 j에 영행 1열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4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 출력하니까는 여기에 4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딱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J++ 하게 되는 거고 J는 2 값이 되겠죠. 자, 2가 3보다 작니?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영행 2열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는데 어떤 값을 대입을 하느냐? 지금 i는 계속 0이니까 0 플러스 1은 1 되는 거고 지금 j는 지금 2가 됐잖아요. 2, 3은 6이 되는 거지. 6 플러스 1 하면은 7이 되는 거죠. 자, 7이라는 값을 영행 2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7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자, 그리고 7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 J++ 해가지고 올라가니까는 J 값은 3이 이렇게 되는 거고 3이 3보다 작니? 이제 안 작아요. 3하고 3하고 같이 작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포문을 종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 ln 하니까 여기서 그냥 빈 공백으로 엔터를 빵 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빵 때려주게 된다. 그리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 아직 9구단 2단 끝났단 말이에요. 3단으로 올라가야지. 3단으로 이렇게 i++ 하게 되는 거예요. 3단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야지. 2가 1보다 작니? 작아. 작으니까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포문을 다시 한번 타는 거예요. 9구단에서 2단 끝나면 3단에 1부터 시작하니까 3일은 3, 3, 2, 6, 3, 3, 9, 3, 9, 27 4단으로 올라가고 4일은 4, 4, 2, 8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니까 J값은 0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비교. 0이 3보다 작니? 작아.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i가 이제 1이잖아요. 1행 0열이면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다 어떤 값을 넣느냐? 1 플러스 1 되는 거죠, 이제. i 값은 1이니까. 그럼 여기에 2 값이 되는 거고. 자, 지금 j 값은 얼마예요? 0이잖아. 0 곱하기 3 하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 그래서 여기에는 2가 이렇게 집어넣어지게 된다.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출력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엔터 쳤죠? 여기서 엔터 쳤으니까 여기에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연습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니까.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처리 결과처럼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바 프로그램의 빈칸 1땡, 2땡에 들어갈 자바 구문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치고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봐야 돼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를 하겠지. i 값하고 n 값이 10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인데? 8개니까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n이 10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10을 가지고. 그럼 8개니까는 i는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i 값이 어떻게 8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는 거고 a에 i++ 해가지고 2번엔 어떤 값이 들어갈 거냐. 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 이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연산을 해야 되겠다. 자, 퍼센트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를 해가지고 그 값을 나머지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이진수 구할 때 10이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2로 나눈 다음에 5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값 0. 그리고 2로 나눠서
몫이 2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1. 이 나머지 값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값을 구하겠네. 그러면은 n%2가 되겠죠. n%2. 그래서 여기에는 n%2가 들어갈 거다. n%2가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1번에는 뭐 a.length로 써도 되는 거고 뭐 length를 써라 라고 하면은 요걸 써야 되는 건데 length라는 얘기 없으면 그냥 8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n%2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정답이다. 한번 이거 너무 많은데? 한번 한 3개만 딱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면은 얘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i가 a.length라고 그랬잖아요. length, th, length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나온 거예요. 8. 8개 공간이니까 여기 8이 나오는 거라. 자, 지금 i 값은 0이니까 i 값은 0이 되는 거니까 0이 8보다 작니?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작으니까 어떻게? i++ 하게 되는 거죠. i++ 하게 되면은 얘가 후위 연산이기 때문에 일단 i 값 0을 먼저 참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0번지 이 공간 이렇게 8개 공간이 있으면은 요 공간을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0번째에 있는 공간을 참조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n%2 하게 되니까 n%2 하게 되니까 10을 2로 나누고 나머지 값을 취하는 거예요. 10을 2로 나누고 나머지 값 같은 경우에 0이잖아요. 몫은 5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자,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여기 n-2 해야 되지. n-2 하게 되면은 n 나누기는 2. 요거는 n은 n 나누기 2가 되는 거잖아요. 나눠가지고 n에다 저장을 시켜라.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라고요? 정수가 된다고. 그래서 1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5라는 값이 되는 거고 5라는 값을 n에다 저장시켜라. 그럼 n 값은 5가 되겠죠. 5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i 값은 1 됐단 말이에요. 왜? i++ 해가지고 뒤에 0번지 참조하고 1 됐단 말이에요. 그 비교를 해야지. 1이 8보다 작니? 작으니까 어떻게? 또 내려오는 거야. 자, 내려와가지고 지금 i 값은 1이란 말이에요. a의 1번지 여기를 먼저 참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시키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라는 값이 있잖아요. n이라는 값은 5% 이하게 되면은 몫은 2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죠? 그 나머지 1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n 나누기는 2 이렇게 하니까 5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5 나누기 2 하게 되면 2.5인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0.5를 빼버리고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뱅뱅뱅뱅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출력 결과가 00, 1, 00, 10,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까꿀로 출력했으니까 까꿀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입력한 다음에 까꿀로 출력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를 다 대입을 해놓고 요거를 대입을 해놓고 그리고 한번 익숙해지도록 한번 쭉 돌려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라고 해가지고 얘 보면은 얘가 메인이 있는 내용이에요. 얘가 메인에 있는 내용이고 public static void main. 얘 같은 경우에는 child가 저기 있는 parent를 상속을 받았죠. 즉 그리고 여기 보면 com이라는 거, 자, 그리고 com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존재를 해요. 근데 형태가 똑같네. 인트넘 인자값 하나 받은 것도 똑같은 거라. 여기도 인자값 하나 받았고 여기도 인자값 하나 받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메서드 오버 라이딩이라고 한다. 오버로딩이 아니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메서드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보니까 parent obj는 new child 했단 말이에요. new child. 그러면은 아버지가 날라은 형태잖아요. 아버지가 날라왔을 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재정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재정의한 요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날라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com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재정의한 이 내용을 참조를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system.out.print obj.compute, com이 되겠지. com 해가지고 4라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컴퓨트, 아버지의 컴을 타는 게 아니라 자식의 컴을 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컴. 왜? 오버라이딩 시켰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그 재기함수잖아요. 재기함수. 재기함수 어떻게 풀지? 잠깐만요. 뒤에 없네. 해야 되겠다.
자, 보면은 재계함수 문제잖아요. 우리 재계함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재계함수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쌓은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씩 팝팝팝팝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재계함수가 두 개일 때는 피라미드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요 피라미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식에 있는 요거를 타니까, 자, 일단 4라는 값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4라는 값이 넘에 이렇게 넘어올 거고, 4가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 안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리턴 컴 플러스 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쓰는 겨. 뭐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값을 막 찾아내고 그렇게 못해요. 피라미드 그려야지 찾을 수 있어요. 자, 컴이라는 거 이렇게 호출할 거고, 넘에 지금 4 들어왔으니까 4-1 되는 거죠. 4-1 하게 되면 얘는 3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플러스 컴에 4-3 하니까, 컴에 4-3 하니까 여기에는 1이 되는 거지, 1. 4-3 하니까 1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왼쪽 거, 오른쪽 거 해도 되고, 왼쪽 거 먼저 해도 되고,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는 거라. 자, 요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컴을 호출하는데 3을 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그럼 3 값이 이렇게 넘어갈 거고, 3이 1보다 작거나 같냐? 요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컴 한 다음에 3 넘어왔으니까 3-1은 2가 되는 거고, 그죠? 자, 다음에 플러스 컴 한 다음에 3-3은 0이 되는 거지. 여기에는 0이 이렇게 되는 거라. 아직까지 뭐 상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왼쪽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C의 2다. 2를 가지고 호출했어요. 그럼 여기에 2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2가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 2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리턴 요거를 또 타게 된다. 그러면은 컴을 또 이렇게 호출할 거고, 2-1 하게 되니까 1 값이 되는 거죠. 여기는 1 값이 되는 거고, 플러스 컴을 호출하는데 2-3이니까 얘는 -1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왼쪽 거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요. 컴을 1을 가지고 호출하겠다. 그럼 여기가 1 값이 되는 거고, 1이 1보다 작거나 같니? 작진 않지만 같잖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리턴 넘 값을 리턴하겠다. 지금 넘에 얼마 들어왔어요? 1 들어왔잖아요. 1. 그러니까 여기에는 1 되는 거죠. 1. 그쵸? 자, 그 다음에 C-1을 가지고 호출했어요. 그럼 여기가 -1 될 거고, -1이 1보다 작거나 같니? 작잖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한대? 넘을 리턴한대요. 그럼 여기에는 -1 값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C1 같은 경우에 1을 리턴했고, 얘는 -1을 리턴했잖아요. 걔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기를 하래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0이 되겠죠. 0.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는 0이 되는 거다. 오케이? C2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라. 자, 얘는 최종적으로 0 값이 되는 거라. 자, C를 0을 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여기는 아주 구해야 되니까 C를 0을 가지고 호출할 거라. 그럼 끼적끼적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0 값이 되는 거니까 0이 1보다 작거나 같니?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을 리턴해 줄 거고, 넘을 리턴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을 리턴할 거고, 0 더하기 0이에요. 0 더하기 0은 0이 되는 거죠. 그 0이라는 값을 요 C3,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0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피라미드를 그려야 돼. 피라미드를 안 그리면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왼쪽 거 아직 남았어요. C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넘이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1, 요걸 리턴하겠죠? 1이 1보다 작거나 같니? 같잖아. 같으니까 넘을 리턴해라. 그럼 여기에는 1 값을 리턴할 거고, C1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1 값을 리턴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 나왔잖아. 더 이상 뭐 함수를 호출할 거 없으니까 0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1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는 결과값을 만날 수가 있다. 출력 결과 보게 되면은 정답은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가지고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하고, 그리고 오버라이딩 개념 알고 있냐, 그거하고, 그리고 너 재계함수 풀 수 있니? 2개짜리 재계함수 풀 수 있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잘 낸 문제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재계함수 박스에 쌓는 거하고 피라미드 그리는 거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연습만 하면은 진짜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당황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 파이썬 같은 경우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파이썬 특강에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LOL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 파이썬에서 프린트는 자동으로 엔터까지 쳐져요. 자, LOL에 0이다.
그럼 여기가 0번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번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2번지가 되는 거고 그럼 0번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출력하겠지. 얘는 리스트 형태로 그대로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 자 다음에 LOL에 2의 1이다 라고 했어요. LOL의 두 번째면은 0, 1, 2가 되니까 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첫 번째 요소래요. 얘가 0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냥 값을 출력하라는 거죠.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그냥 값을 출력하라는 거지. 7이라는 건 값이잖아요. 값. 그래서 여기서는 7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LOL에 있는 것들을 포를 도는 거죠. 포를 돌면서 서브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 서브에 들어오는 거는 얘가 들어온단 말이죠.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얘가 들어오는 거고 세 번째 들어오는 거는 얘가 들어오는 거고 오케이? 자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각각 첫 번째로 얘가 들어왔을 때 1, 2, 3이라는 내용이 아이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2, 3이라는 내용이 아이템에 각각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프린트 아이템 엔드 요거는 뭐냐면은 뒤에 엔터 치지 말아라. 그냥 띄어쓰기를 해라.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한 칸 띄고 2 한 칸 띄고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쳤잖아. 그죠? 안에 있는 포문이 다 끝나고 나서 엔터를 쳤잖아요. 엔터를 치니까 여기서 엔터 빵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바깥에 있는 포를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있는 4, 5를 가지고 내려오겠죠? 그럼 4, 5의 요소를 출력해라. 그럼 얘는 4, 5.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다시 올라가서 엔터 빵 때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6, 7, 8, 9를 각각의 아이템에다가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 7, 8, 9.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7,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썬 문제는 제 유튜브에도 모아놨고 하니까는 그것들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그 20문제들을 쭉 풀어봤는데 이제부터 프로그램 문제들이 조금씩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고 있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2022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아마도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니까 철저하게 조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그 강의 들어주시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